저는 박영희입니다. 올해 58이죠. 서울에서 30년간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는데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홀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트럭에서 내려 짐을 내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시골이었거든요. 공기는 맑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돈으론 한 달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일자리 있나요? 마을 이장님께 물어보니 배밭에서 일꾼을 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이 좀 그랬습니다. 아줌마, 농장 일이 만만한 게 아닌데. 해보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6시 배밭 주인을 만났습니다. 한상구라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4살 위인 62살이래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편이었지만 표정은 무뚝뚝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농사냐? 상구 씨가 중얼거렸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일꾼들이 모두 남자더라고요. 일당은 하루에 5만 원, 못하면 그만둬도 된다. 차가운 말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만 원이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될 테니까요. 첫날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나무 아래서 떨어진 배를 줍는 일이었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됐어. 오늘은 그만해. 상구 씨가 말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6시까지 일하는데 저만 일찍 끝낸 거죠. 더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목소리가 더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분했습니다. 여자라고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서울에서는 그래도 제 분식집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주인은 저를 달가워하지 않고요. 저녁을 먹으려고 라면을 끓이는데 갑자기 서울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분식집은 이미 정리했고 전 남편과는 완전히 끝났거든요. 내일도 가야지.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일자리도 없을 뿐더러 상구 씨가 절 무시한다고 해서 꼬리를 내릴 수는 없었거든요. 이튿날도 배밭에 갔습니다. 상구 씨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이 아파도 참았고 허리가 끊어져도 꾹 견뎠어요. 아줌마 의외로 끈질기네. 다른 일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씩 웃었어요. 끈질긴 건 제 장점이니까요. 상구 씨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일찍 보내지는 않더라고요. 작은 승리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몸이 조금씩 적응됐어요. 여전히 힘들었지만 첫날처럼 비틀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배를 수확하는 날이었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배를 따는 일인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높은 곳을 무서워하거든요. 조심해, 아줌마. 다른 일꾼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올라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배를 하나씩 따서 바구니에 담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그러다가 그만 배 하나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휴, 저런. 상구 씨가 혀를 찼어요. 떨어진 배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배상할게요. 배상은 무슨, 조심하라고. 의외로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다만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일꾼들은 각자 도시락을 먹었는데 저만 편의점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상구 씨가 저를 불렀어요.
아줌마, 밥 해봐. 네. 집에 쌀이랑 반찬 재료 있으니까 일꾼들 밥 해봐. 그러면 일당 5,000원 더 줄게.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다른 일꾼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요리는 제 특기니까요. 상구 씨 집 부엌에 들어가니 정말 남자 혼자 사는 집답더라고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고 냉장고 안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쌀과 기본 양념은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달걀과 김치를 꺼내고 마당에서 파와 상추를 뜯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된장도 넣고 두부도 썰어 넣었습니다. 밥도 새로 지었고요. 상추쌈도 준비했어요. 우와, 냄새 좋은데? 일꾼들이 부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진동했거든요. 상구 씨도 부엌에 들어왔어요. 뚜껑을 열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 서울에서 분식집 했거든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요리를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놓으니 일꾼들이 감탄했어요. 아유, 이게 밥이지. 진짜 맛있겠다. 모두들 맛있게 먹더라고요. 상구 씨도 말없이 밥을 먹었는데 평소보다 많이 먹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 앞으로 계속 밥 해줄래? 다른 일꾼이 부탁했습니다. 저는 상구 씨를 쳐다봤어요. 그러지 뭐. 상구 씨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오전에는 농장 일을, 점심시간에는 밥을 했어요. 일당도 55,000원으로 올랐고요. 무엇보다 뿌듯했어요. 서툰 농장 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요리로는 인정받은 기분이었거든요. 상구 씨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가끔 제 요리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 김치찌개 뭘 넣었어? 된장이랑 고춧가루 조금씩 넣었어요. 그래서 맛있구나. 작은 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니 농장 일이 익숙해졌어요. 사다리도 덜 무서워졌고 배 따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바쁜 날이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배를 많이 따야 했거든요. 오늘 목표는 1,000개야. 상구 씨가 말했어요.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빨리빨리 따려고 욕심을 냈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배 하나를 따려고 몸을 기울이는데 갑자기 중심을 잃었어요. 사다리가 흔들리면서 몸이 기울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다행히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사다리에서 내려올 때 발을 삐끗했습니다. 아야, 발목을 잡고 앉았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어디 다쳤어? 상구 씨가 달려왔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발목을. 아파요. 어디 보자. 상구 씨가 제 발목을 살펴봤어요. 손길이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붓긴 했는데 골절은 아닌 것 같아. 일단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안 돼. 상구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등을 떠받쳤습니다. 엎혀. 네? 엎힌다고. 저는 당황했어요. 남자가 절 엎는다니. 결혼한 지 오래된 남편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요. 무거워요. 별소리 다 하네. 상구 씨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무뚝뚝하기만 했는데 웃으니 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엎혀서 가는데 등이 넓고 따뜻했어요. 남자 냄새도 났습니다. 비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그런 냄새요. 미안해요. 괜히 욕심 부리다가. 사고는 누구나 날 수 있어. 괜찮아. 상구 씨 집에 도착해서 저를 방에 눕혀줬어요. 그러더니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발목에 대어줬습니다. 조금씩 움직여봐. 발목을 조금씩 돌려보니 그렇게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심하게 다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나 약한 거 싫어해요. 제가 갑자기 말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창피해서 그랬나 봐요. 약한 게 뭐가 나빠? 다른 사람에게 패 끼치잖아요. 사람은 서로 기대고 사는 거지. 상구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혼자 살려고 애쓰며 살아왔는데 누군가에게 기댈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고마워요. 뭘? 상구 씨가 일어서더니 부엌으로 갔어요. 잠시 후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꿀차야. 몸에 좋아. 달콤한 꿀차를 마시니 몸이 따뜻해졌어요. 마음도 따뜻해졌고요. 그날 저는 상구 씨 집에서 하루 종일 쉬었어요. 발목이 나을 때까지 며칠 더 쉬라고 했는데 저는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쉬면 일당을 못 받잖아요. 아직 성치 않았을 텐데. 괜찮아요. 하지만 상구 씨는 저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사다리 타는 일 대신 바구니 나르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상구 씨가 절 보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발목이 완전히 나은 후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요리도 더 신경 써서 했고요. 어느 날 상구 씨가 말했어요. 아줌마, 저녁도 해줄 수 있어? 저녁이요? 혼자 먹기 외로워서. 물론 추가로 돈 줄게.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어차피 혼자 라면 먹으며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어요. 배추국을 끓였고 장아찌도 담갔습니다. 도토리묵도 만들어서 양념을 해줬어요. 우와, 이게 뭐야? 상구 씨가 놀라더라고요. 밥상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냥 집밥이에요. 집밥이. 상구 씨가 중얼거렸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상구 씨가 계속 감탄했어요. 이 장아찌 어떻게 만든 거야? 무와 오이를 썰어서 간장에 절였어요. 설탕이랑 식초도 넣고요. 도토리묵도 직접 만들었어? 네, 도토리 가루 있길래 만들어 봤어요. 상구 씨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눈물이 날까요? 밥을 다 먹고 난 후 상구 씨가 말했어요. 아내가 죽은 지 15년 됐어. 갑작스러운 얘기였어요. 상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뒤로 제대로 된 집밥을 못 먹었거든. 혼자서는 라면이나 김치로만 때웠지. 그러셨구나. 오늘 이 밥을 먹으니까 아내 생각이 나더라고. 비슷해, 손맛이. 상구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저도 뭉클해졌어요. 제 요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의미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더 고마워요. 일도 주시고, 집도 구해주시고, 뭘, 당연한 거지.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을 해줬어요. 상구 씨는 항상 맛있게 먹었고, 가끔 아내 얘기도 해줬습니다. 아내가 잘하던 음식이 뭐예요?
김치찌개, 그리고 된장찌개도 내일은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정말? 상구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마치 아이처럼 순수한 표정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줬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2그릇이나 먹었어요. 아내보다 더 맛있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진짜야. 정말 맛있어? 상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매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농장 일을 마치고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았습니다. 상구 씨도 조금씩 말이 많아졌어요. 농사 얘기도 해주고 마을 사람들 얘기도 해줬습니다. 저도 서울 생활 얘기를 들려줬고요. 어느새 저희 사이에는 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설렘 같은 것도 있었고 편안함도 있었어요. 2달이 지나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박씨 아줌마랑 한씨 영감이 눈이 맞았다더라. 맨날 같이 밥 먹는다면서? 아유, 세상에 그런 일이. 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근거리더라고요. 저를 보는 눈빛도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싸늘하게 쳐다보기도 했어요. 박 아줌마, 소문 들었어? 이웃집 아줌마가 말했어요. 무슨 소문요? 아니, 뭐. 그냥. 하지만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상구 씨와 제 얘기겠죠. 그날 저녁 상구 씨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해요. 뭔 얘기? 우리가 그런 사이라고. 상구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남이 하는 말에 일일이 신경 쓰면 못 살아. 상구 씨가 딱딱하게 말했어요. 평소보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로 상구 씨가 달라졌어요. 저녁을 함께 먹을 때도 말수가 줄었고 농장에서도 필요한 말만 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걸까요? 마을에서도 점점 더 노골적으로 수군거렸어요. 이혼한 여자가 과부 영감 꼬시는 거 아니야? 돈 때문에 그러는 거겠지? 남편 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바람이야. 심한 말들이었어요. 장 보러 가기도 싫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상구 씨의 딸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산다는 분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빠, 이분이 누구세요? 농장에서 일하는 분이야. 그래요? 소문을 들었는데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부엌에 있었지만 다 들렸습니다. 무슨 소문? 아빠가 재혼 생각이 있다던데요. 헛소리 하지 마. 정말요? 그럼 이분한테 밥까지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편의상 그런 거야. 상구 씨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편의상이라니요. 딸이 돌아간 후 상구 씨가 저를 불렀어요. 미안해. 뭐가요? 괜한 소문에 휘말리게 해서.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상구 씨의 차가운 태도가 상처였거든요. 당분간 저녁은 안 해도 돼. 네.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혼자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상구 씨와 저는 그냥 고용주와 직원 관계잖아요.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상구 씨에게 감정이 생겼어요.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좋았고 따뜻한 말을 해줄 때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끝인가 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상구 씨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상구 씨도 잠 못 이루고 있는 걸까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뭔가 해야 하나.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전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영희야. 문 앞에 서 있는 전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왜 왔어? 보고 싶어서. 이제 와서 무슨, 들어가서 얘기하자. 전 남편은 변함없었어요. 여전히 잘생겼고 말도 부드럽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모습에 넘어갔었죠. 집 안으로 들어와서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서울로 돌아가자. 무슨 소리야? 나랑 다시 함께 살자는 얘기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너 외도에서 이혼한 거 잊었어? 그건 미안했어.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늦었어.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안 돼. 왜 여기서 뭐 하며 살려고? 농사일이나 하면서 전 남편의 목소리에 무시하는 투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구나. 농사일이 어때서? 영희야, 현실을 봐. 여기서 평생 남의 농장에서 일할 거야? 서울에서는 그래도 내 가게가 있었잖아. 내 가게는 내가 망쳐놨잖아. 분식집 적금을 빼서 다른 여자와 놀아난 일이 생각났어요. 그때의 배신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보상해줄게. 보상은 무슨? 이미 끝난 일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얻었는데? 사랑이라도 찾았어?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상구 씨 생각이 났거든요. 그건 상관없어. 있구나. 누군데? 전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질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상관할 바 아니야. 혹시 농장 주인?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다 들켰나 봅니다. 에이, 영희야. 과부 늙은이와 뭘 하려고? 입 조심해. 사실이잖아.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나랑 비교가 돼? 화가 났어요. 상구 씨를 모독하는 말을 들으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 영희야, 정신 차려. 나이 들어서 헛된 꿈 꾸지 마. 나가라고 했어? 저는 소리쳤어요. 전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변했네. 그래, 변했어.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고 마음먹었거든. 나를 위해서라면 나랑 다시.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진짜 나를 위해서. 전 남편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확실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내가 원하는 여자로 살았어. 분식집도 내가 하자고 해서 시작했고, 손님들 눈치도 보고, 너 비위도 맞춰주고.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농장에서 일하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그럴 수도 있지. 전 남편은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할 거야. 후회는 내 몫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내 마음대로 해. 나처럼. 전 남편이 나갔어요.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연락하고 싶으면 언제든 해.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털썩 주저앉았어요. 후련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십몇 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선택이었고 제가 감당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구 씨가 찾아왔어요. 누가 왔다 갔다던데. 전 남편이요. 상구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했어? 다시 함께 살자고 했어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상구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확실해졌습니다. 상구 씨도 저를 생각하고 있구나.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니구나. 왜 거절했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서요. 나를 위해서? 네. 남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아.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거든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전 남편이 다녀간 후 며칠이 지났어요. 상구 씨와의 관계도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도 세게 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나요? 똑똑똑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나야, 상구구. 문을 열어보니 상구 씨가 우비를 입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다급했습니다. 뭔 일이에요? 농막이 물에 잠겼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농막은 제가 지내는 작은 집이었어요. 농장 한 구석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찰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요? 와서 봐. 상구 씨를 따라 나가보니 정말 농막 주변이 물바다였어요. 집 안까지 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머, 이걸 어떡하죠? 일단 필요한 옷까지만 챙겨. 저는 서둘러 가방에 옷을 몇 벌 넣었어요. 다른 건 다 젖어서 못 쓸 것 같았습니다. 상구 씨 집으로 피신했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서 덜덜 떨렸습니다. 옷 갈아입어. 감기 들어. 상구 씨가 수건과 옷을 내줬어요. 안 해본 옷인 것 같았는데 깨끗하게 개어져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상구 씨가 생강차를 끓여놨더라고요.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거지. 따뜻한 차를 마시니 몸이 좀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무서웠거든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요. 무서웠죠? 상구 씨가 물었어요. 네,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잠이 안 와서 밖을 보고 있었거든. 물이 차는 게 보이더라고. 상구 씨도 잠을 못 이뤘나 봅니다. 혹시 저 때문일까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천둥 소리도 계속 들렸고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 네. 안방은 내가 쓰고 작은 방에서 자면 돼.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알면, 모르면 돼. 상구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작은 방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상구 씨와 있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한참 뒤에 상구 씨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일어나서 가보니 상구 씨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응. 너도? 네. 저도 옆에 앉았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비 소리만 들렸어요. 무서웠을 거야. 네. 혼자 사는 게 이럴 때 힘들어요. 나도 그래. 상구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내가 없으니까 이런 날 밤이 제일 외로워. 그럴 것 같아요. 너도 그렇지? 네. 서울에서도 혼자 살 때 무서웠어요. 저희는 한참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았어요. 영희야. 상구 씨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지금까지 아줌마라고만 불렀는데요. 네. 나. 당신 때문에 다시 웃는 것 같아.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도요. 정말? 네. 상구 씨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상구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 저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상관없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요. 상구 씨가 웃었어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지난 날과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요. 상구 씨는 저에게 청혼을 결심했다고 말했어요. 물론 바로는 아니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꿈 같았어요. 58배 이런 사랑을 다시 느낄 줄 몰랐거든요. 비가 그친 새벽,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8장. 두 번째 봄. 농막 수리는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상구 씨 집에서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았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요. 농막이 다 고쳐진 후에도 저는 매일 상구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어느 날 상구 씨가 말했어요. 영희야, 나랑 결혼해 줄래? 정식으로 청혼하는 거였어요. 꽃다발도 준비해 놨더라고요. 마트에서 산 것 같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정말? 네, 정말요? 상구 씨가 저를 꼭 안았어요. 남자가 절 아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결혼은 간소하게 하기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작은 잔치를 여는 정도로요. 상구 씨의 자녀들은 반대했어요. 특히 딸이 많이 화를 냈죠. 하지만 상구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 인생이다.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저도 제 자식에게 연락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의외로 축하해 주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고마운 아들이었어요. 배꽃이 피는 4월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배밭에서 하는 야외 결혼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줬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축하해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늦게라도 좋은 짝 만나서 다행이야. 두 분 다 외로웠을 텐데 잘 됐어. 이장님도 축하해 주셨어요. 막걸리도 한 잔 따라주시면서요.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지만 행복했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배꽃 부케를 들고 섰을 때 기분이 어떨지 몰라요. 상구 씨도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배꽃처럼 늦게라도 피는 사랑이 더 향기롭다. 상구 씨가 결혼 인사에서 한 말이에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따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함께 농장을 가꾸기로 했습니다. 제2의 인생을 함께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저희는 매일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리에 들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가끔 서울에서의 지난 날을 생각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외롭고 배신감에 상처받고 미래가 막막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나눌 일상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찾은 사랑이지만 오히려 더 소중합니다. 젊을 때의 사랑과는 다른 깊고 진한 사랑이에요.
상구 씨는 매일 아침 저를 깨우며 말해요. 우리 영희,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저도 대답해요. 네, 상구 씨도. 그리고 함께 배밭으로 향합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행복하게 58배 시작한 두 번째 봄. 늦었지만 더 아름답습니다.